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한 자릿수 격차. 여론조사들이 이제 대선 막바지로 가면서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지고 있는데,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들에서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들었죠. 네. 발표된 여론조사 두 개를 살펴볼 건데 먼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가 말씀하신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이었는데 2, 3등 후보와 격차가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준석 후보가 10%대 지지율을 처음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예. 10%가 중요한 거는 그 대선에서 득표율 10%면 선거 비용 절반이 보존되고요. 또 15%면 전액이 보존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조사는 전국 지표 조사, MBS 조사 살펴볼 건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네. 오늘 소개하는 모든 여론조사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MBS에서 수치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 32%, 이준석 후보 10%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태도 유보, 그러니까 뭐 부동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10% 나왔습니다. 네. 여론조사는 추이를 봐야 되는데 이 같은 기간에 지난번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9%, 김문수 후보는 27%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 격차가 22%포인트나 차이가 났던 거예요. 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번 조사에서 3%포인트 떨어졌고 김문수 후보는 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3%포인트 올랐고요. 그래서 격차가 원래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가 22%포인트 나던 게 14%포인트로 줄었고요. 네. 또 단일화를 가정해서 볼 필요도 있잖아요. 음.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더한 격차는 지난주에는 15%포인트였는데 이번 주에는 4%포인트로 줄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단일화했을 때 1+1이 반드시 2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산술적으로 더했을 때 수치는 4%포인트 격차로 줄어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합쳤을 때의 격차는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태도 유보, 이제 지지 후보가 없다 혹은 모른다, 무응답 이렇게 답한 비율인데 음. 지난주에 16%였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10%로 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 좀 명확한데 이제 투표가 가까이 오니까 모 여론조사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네. 이 부동층이 확 줄어들고 일부 음. 보수 결집 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하더라고요. 나 마음 아직 못 정했어요 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요런 흐름들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도 결과가 비슷했는데 갤럽 조사가 있었거든요. 예.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 의뢰로 20일부터 21일까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 34%, 이준석 후보가 11% 나왔습니다. 뭐 역시 MBS랑 비슷한데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의 격차는 12%포인트고요. 물론 이제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 대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더한 격차는 1%포인트로 근접을 했습니다. 예, 예. 자, 요것들 외에도 어제 여론조사가 몇 개 더 있었는데 흐름들은 다 비슷해요. 네, 전체적으로 비슷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각 당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최근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좀 뭐 겸손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공지도 내렸었잖아요. 그랬어요. 어제 딱 물어보니까 그런 반응들이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란 세력의 반동은 예상된 것이고 보수 진영의 결집 역시 예상한 부분이다. 그래서 진영 간 결집이 되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승부라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압승도 쉽지 않고 방심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국민의힘 내부 평가는 조금 흥미로웠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동층 줄고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모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내부 조사를 말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상승세가 좀 꺾였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김문수 시중 후보의 여론조사보다. 상승세가 꺾였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적극적으로 뛰기 시작을 했는데 따로 다니고 있잖아요. 네. 이게 오히려 좀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허.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일단은 지금 기자들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당에서 차를 아. 운영해 가지고 김문수 후보는 갈 텐데 한동훈 후보는 당연히 따로 차를 운영을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분산이 되고 기자들이 분산이 되니까 기사가 따로 나오게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사들에서도
불협화음이 많이 부각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친윤 얘기 이런 게 한동훈 후보 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갈등 국면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 내부 지지층들이 또 이제 불만을 가지면서 좀 상승세가 꺾이는 것 같다. 요건 이제 국민의힘 그 내부의 뭐 주류의 자체 관계자가 하는 분석 이렇게 얘기고요. 보면 되는 거죠? 뭐 이 관계자 말로는 차라리 이 같이 다녀주거나 그 음. 김문수 후보랑 네. 그게 아니라면 안 움직이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계속 움직여 달라고 요청했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따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또 되기 시작했다 이런 어허.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쪽은 요약하면은 토론을 잘해서 지지율이 오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관계자 말로는 중도표보다는 오히려 김문수 표를 더 많이 뺏어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랑 대적할 게 이준석 밖에는 없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렸다라고 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10%를 넘어가면 사표 심리 때문에 망설였던 사람들이 붙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 정도 되면 오히려 그 정도가 더해질 거고요. 이제 기대를 하는 거는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28일부터 하거든요. 네. 그 전까지 15% 이상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회가 있거든요. 네. 그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론회가 오늘 한 번 있고 화요일에 한 번 있고 오늘은 사회, 화요일에는 정치 토론회가 있는데 막바지로 가면서 여론조사 흐름이 이렇게 되니까 TV 토론회 중요성이 커진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 토론회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사회 분야로 합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어제 이제 여론조사들이 이렇게 비슷한 흐름으로 쏟아져 나오고 또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 열면서 완주 의사 밝히고 뭐 이러면서 상당히 좀 이 여론조사 흐름에 주목이 많이 되는 분위기네요. 예, 제가 이제 주초에 그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청취자들이 있을 텐데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에 약간 제동이 걸렸다 지금 주춤하고 있다.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를 다 보기 때문에 네. 뭐 짧게라도 보기 때문에 흐름들을 보면은 지난주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앞에 5자가 찍히는 게 많았어요. 4자가 간혹 나오고. 근데 이제 갑자기 지난 주말부터 해가지고 이게 4자가 더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40대 중반까지 지금 이제 막 나오는 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의 이제 좀 약보 압세 그리고 이제 김문수 이준석 두 사람이 이제 상승세가 이제 이게 어제 이제 MBS 전국 지표조사에서 확연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46에서 49로 3%포인트가 빠졌다라는 거는 꽤 많이 움직인 겁니다. 한 주 사이에는. 어허.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는 27에서 32로 지금 저는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건 전국 지표 조사고요. MBS 기준입니다. 예. 지난주 27에서 32로 5%포인트가 늘었어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7에서 10이 됐잖아요. 네.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뭐냐면은 부동층이 줄어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는 내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가 16이었는데요. 네. 이 조사에서는 10이 됐어요.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실상 이제 그쵸. 사전 투표 예. 기준으로 일주일 남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점점 줄어들면은 착시 효과가 모든 후보가 다 오른다고 느낄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졌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그렇죠. 그럼 왜 빠졌냐? 이거가 지금 중요한 거.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조금 이제 고심하고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지금 최근에 있었던 TV 토론에 조금 악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확실히 이제 120원 뭐 이제 커피 원가 120원 그리고 이제 호텔 경제약 등등등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거나 뭐 이런 거 같다라는 얘기들이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법원 사법부 압박. 이게 이제 제가 지난 이제 한카톤에도 얘기했는데 중도층에서는 상당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정무적으로 네. 그러니까 맞는 방식이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법개혁 물어보면은요 다 맞다라고 사법개혁 해야지. 그런데 이제 이 방식으로 하는 걸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의료개혁 하자고 하면은 다 의사수 늘려야 된다라고 한 국민 70% 얘기하거든요. 근데 2,000명 늘리자고 하면은 이제 다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하.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거를 계속 할지 이 압박을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1위 후보에 대한 좀 견제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MBS 조사가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뭔가요? TV 토론을 잘한 후보를 물어봤거든요. 그 항목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 42, 예. 이준석 26, 네. 김문수 19, 권영국 5가 나왔어요. 근데 TV 토론 일반적으로 지지자들은 뭐가 됐든 자기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46인데 42가 나왔어요. 그러면
약간 손해 봤다 지금. 그러네요. 그렇게 보는 거고 김문수 후보는 지지율이 32인데요. 19 나왔습니다. 많이 손해 그러니까 봤네요. 뭐 저도 지난 혹평을 했는데 폭망했다 사실상 여기에서 지금. 근데 이준석이 눈에 띄는 거예요. 지지율이 10인데 28이 나왔어요. 특히 2030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사실은. TV 토론을 통해서. TV 토론 통해서 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만은 그리고 권영국 후보도 5가 나왔으면은 예. 권영국 후보는 MBS 기준으로 0% 나오다가 지난주까지 1% 잡혔어요. 아, TV 토론의 효과를 봤네요. TV 권영국 토론의 후보는. 효과를 보고 뭐 이제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한 것도 효과를 받겠죠. 여러 매체에 이제 인터뷰를 했으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호감도 비호감도가 있어요. 네. 이게 기가 막히게 일치하고 있는데 이 호감도를 이재명이 46이거든요. 음흠. 지지율이 46이에요 지금. 그러네요. 김문수가 호감도가 33인데 지지율이 32예요. 오, 딱 일치하네요. 예, 이준석은 지지율이 10이잖아요 네. 지금. 호감도가 27입니다. 여기는 어긋나네요.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제일 높은 후보가 이준석이 맞아요. 지금 비호감도 68, 호감도 27. 그런데 어쨌든 호감도가 지지율보다 높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난주보다 5%포인트가 올라갔어요. TV 토론의 역량이든 여러 가지 요 상황이 무슨 얘기냐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준석에게. 아하. 호감도가 있기 때문에 뭐 호감도가 높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비호감도가 강력하게 막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높다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준석이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게 있어서 상당히 흥미롭게 지금 막판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이 구애를 더 강하게 펼치는 거고 이준석 후보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단일화 없다, 완주한다, 선언한 뭐 요 분위기가 이게 여론조사랑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네요. 박순봉 기자. 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완주 선언을 했는데 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이다. 대선에서 끝까지 승리하겠다. 그리고 역전의 순간이 다가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준석 후보는 꾸준히 단일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뭐 그래서 이제 그제 이동훈 그 개혁신당 공보단장이 썼던 글도 그런 맥락이죠. 뭐였냐면은 저 국민의힘 인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당권 줄 테니까 김문수로 단일화하자 막 이런 얘기까지 한다. 그 글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실제 의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일종의 협의 과정이 될 텐데 그걸 공개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공개한다라는 건 별로 의지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저도 개혁신당 쪽에 물어보니까 진짜 전화가 많이 온대요. 한 수십 통이 넘게 온다라고 하고 그게 다 단일화 얘기하는 네, 전화라고요? 그런 전화가 많이 온다라고 하고 근데 또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 고위 관계자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네. 뭐 그런 전화를 뭐 개별적으로 했을 수는 있겠지만 공식 차원에서는 없었고 이런 건 이준석의 공작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몸값을 띄우기 위해서 이제 이런 아. 것들을 뭐 흘리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아하. 국민의힘에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꾸준히 단일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거기에 더해서 어제 전화 차단 선언까지 했습니다. 단일화 얘기로 이제 전화를 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수신 차단을 설정을 했다. 어제 저희가 이제 회의 시간에 요 뉴스를 보고 정말로 전화를 안 받을 것인가, 기자나 뭐 PD들 이런 섭외 전화, 취재 전화도 안 받을 것인가 궁금해서 걸어봤거든요. 정말 차단이 돼 있더라고요. 전화 안 받더라고요. 예,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단일화는 계속해서 없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없느냐? 이게 제가 뭐 지난번 화요일 방송 때도 한번 단일화는 없다라는 말씀을 쭉 드리긴 했었는데 어제 또 다시 한번 쭉 물어봤거든요. 개혁신당 쪽에요. 진짜 없냐? 일말의 가능성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제 답변도 역시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논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합치게 되면 지지율 오히려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산술적으로 더하면 뭐 이재명 후보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단일화를 시도하는 순간부터 바로 빠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여론조사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단일화를 하게 될 텐데 그 경우에는 그냥 흡수될 수밖에 없고 특히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보다는 이준석 후보가 더 많이 빠질 거라는 거예요.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 대선까지 쭉 뛰고 나서 네. 득표율 예를 들어 뭐 15% 이런 정도를 딱 찍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 관계자 표현으로는 의석수와 상관없이 강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석수는 3석이 불가한데 네.
대선에서 15% 받은 네. 대선 후보다라고 하면은 그 의석수를 뛰어넘는 지위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정의당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정의당의 포지션이 물론 선거에서의 득표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사실 3당으로서의 캐스팅 보트를 계속 쥐고 나가는 힘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역할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그때를 대비한 우수한 성적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적표를 확실하게 받으려면은 여론조사만으로는 안 되고 최종적으로 득표율로 확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리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이게 자유로운 게 보수 진영에선 이준석 후보인데 그 타이틀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랑 합치게 되면은요. 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 또 물어보면은 네.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그 고위 관계자 얘기로는 단일화는 필수고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는 명분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냐. 그 얘기는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뭐 다른 관계자 얘기로는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걸로 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같은 방식 말고 이준석 후보에게 좋을 만한 그런 방식들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로 하면 당연히 이준석 후보가 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원조사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될 테니까요. 예. 또 뭐 대신에 이제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에 뭐 드랍을 하고 단일화를 하면은 빚을 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뭐 당권은 나중에 잡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측들도 좀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보는 기류는 그 개혁신당 쪽에서는 단일화는 기류는 없다. 이게 좀 명확해 보입니다. 근데 이거 잠시 후에 이동훈 공보단장이 나오실 거니까 제가 질문을 하긴 할 건데 어제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장에 준비해온 그 문장 쭉 읽었잖아요. 거기에는 단일화는 없다 이런 문장 대신 완주하겠다,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거 하고 투표 용지에 4번 이준석이란 이름이 있을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준비해온 문장 자체에는 단일화는 절대 안 한다, 단일화 없다 이 문장은 없지 않아요? 네, 그 표현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를 막고 싶으면은 김문수 후보가 알아서 드랍하라는 입장인 거다. 아, 그 얘기는 나로의 단일화, 그러니까 여론조사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이 김문수 후보가 알아서 포기하는 식의 양보형 단일화는 가능하다 그 얘기라는 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만 지지율이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합치면 단일화 과정을 네. 거쳐서 합치게 되면은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지만 드랍해서 자연 흡수를 하게 되면은 혹은 뭐 김문수 후보를 눌러서 이겨서 흡수하게 되면은 지지율이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근데 김준일 평론가 네. 사실은 2011년에 음. 안철수 박원순 단일화 그때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 보면 50% 육박하고 박원순 이사장은 그때 5%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근데 50%의 안철수가 5% 박원순한테 그냥 양보한 적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여론조사 같은 거 없이 그냥 양보한 적이 있긴 있는데 예. 그때와의 차이점은 그때는 정당인 후보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시민사회의 두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07석 정당, 3석 정당의 후보자들이 그런 식으로 뭐 여론조사 없이 그냥 107석이 3석한테 가져가시오. 이건 사실상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영화 이제 아저씨에 네. 보면은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너희들은 내일이 있지, 난 오늘만 산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만 사는 분이에요. 내일이 사실상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 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안철수 후보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미래가 창창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그 당시에 네. 정치인이 아니고 서울대 교수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그게 뭐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거를 이제 양보를 함으로써 더 이제 큰 거를 또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뭐 양보를 하거나 뭐 이준석 후보도 지금 뭐 미래가 있지만은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단일화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지지층이 겹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에서 지지층의 이탈이 최소화되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뭔가 희망을 가져가지고 막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지지층이 안 겹치는 거는 맞아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가 됐든 60대, 70대가 주축인 김문수와 2030이 주축인 이준석과 지지층이 많이 겹치지는 않아요. 문제는 이게 비상계엄 내란이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때 여론조사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네. 여러 여론조사를 봐도 이게 1+1이 1.5도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다. 한 1.3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되면은 할 실익도 없고 다른 무엇보다도 어제 이게 이준석 후보가 딱 이거를 선언한 이유는 10을 찍었기 때문이에요. 선거비 보전 된다라는 거고 TV 토론 오늘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오늘 TV 토론이 있고 이틀 뒤에 이제 인쇄 들어가고 일요일 날 인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화요일 날 이제 또 정치 TV 토론이 있고 수요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목요일 날 이제 투표 들어가요. 네. 뒤집을 수 있다. 뒤집는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더 올라갈 상승의 여지가 있고 15도 찍을 수 있다라고 그쪽 내부에서는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이유가 점점점 사라진다. 근데 아하. 몸값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우,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나요? 마지막은 짧게 30초만 좀 브리핑해 주시겠어요? 박순봉 기자. 네, 내란숙의 책사. 네. 그러니까 검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문, 포고령 같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작성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11일에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검찰이 만든 보고서예요. 네, 보니까 노 전 사령관이 기존에 작성했던 문건들의 뭐 제목, 목차, 표시 이런 방법들하고 계엄 문건들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허허.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은 노 전 사령관한테 계엄 당시에도 민간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간인이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 주도했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계엄 선포문 그 우리가 들었던 포고령 1호를 노상원이 썼을 수 있다. 네, 그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어. 번째로 뒤집어서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자기가 직접 타이핑해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랬었잖아요. 이 말을 지금 검찰은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와, 이게 진짜 노상원이라는 민간인이 쓴 거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훨씬 더 더 심각해지는. 심각해지는 거죠. 자,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까지 전해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